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가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D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이 2차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하고도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은 냉정히 대응하라고 주장했고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대리기사들이 대화방을 통해 여성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성희롱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측은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할 걸로 보입니다. 조양을 야산에서 발견한 7살 군견, 발관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한일 갈등에 얼어붙은 대한해협 사이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복의 맞대응 그리고 반격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죠. 일본의 급소를 노릴 우리의 맞보복 카드로는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규제시키면은 D램이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든 개별 수출 허가를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출을 까다롭게 해야죠, 허가를. 그렇습니다. 백색까지에 대해서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수출 관리 절차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홀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급이 막히면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가전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주요 수출국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다음 주 초 수출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둥근 원판, 웨이퍼입니다. 실리콘으로 된 이 원판에 빛을 쬐어서 미세 회로를 새기면 반도체가 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의존도는 50%에 달합니다. 지난달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제외 조치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웨이퍼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매팀과 해외 법인을 총동원해 일본 외에 다른 수입처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생산 차질을 우려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파우치 필름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터리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부품 재고는 한 달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파우치를 대체할 중국 또는 대만산 제품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탄소 섬유도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산 탄소 섬유 대신 국산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성능 테스트와 인증까지 6개월이 걸려 고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파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4대 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로 그동안 합리적 해결을 강조해왔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732억 원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5조 8천여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협력 체제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조치에 따른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피해는 발생하는 건 아직 없죠. 그 신고 들어온 거는. 네. 바통업 방식에 많은 이야기가 올 것 같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피해 기업에 신규 자금 6조 7천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 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세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청와대는 또 다른 대일 반격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재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동맹국들이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16년에 체결했습니다. 어제 태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재검토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방콕에서 취재 중인 이동은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광경화 장관이 한미일 회담에서 지소미아 재검토를 시사했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은 어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미일 회담 이후 강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미 측은 한미일 3국이 영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은 지소미아 갱신을 원하고 있는데요. 고노 일본 외무상은 미국은 일본의 수출 관리 문제가 다른 것에 파급되는 일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미국 역시 지소미아 재검토를 우려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여 여부를 놓고도 한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특별히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 트위터에서 한미일 관계는 강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한일 외교수장이 태국 방콕에서 설전을 펼쳤다면 오늘은 두 나라의 통상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오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영내포괄적 동반자협정 장관회의. 회의 시작을 10분 앞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모습을 나타냅니다. 잠시 뒤 세코시로식의 일본 경제산업상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일 통상수장은 옆자리에 앉았지만 악수는 물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관회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message to Korea government?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안보상의 이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일 양자회담도 일본 측이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2차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외교 무대에서 한일 양국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이런 적반하장식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례하다고 표현했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황당한 충고를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국 백색국가 재회를 주제로 어제 방영된 일본의 TV 뉴스 프로그램.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이 일본이 적반하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품위 없는 말까지 쓰는 건 비정상이라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겁니다. 사토 부대신은 오늘도 문 대통령의 연설은 품위도 없고 과거 지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국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에 대해 한국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불매운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その他の分野に何か影響を与えようとすること自体が私は適切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조만간 수출과 관련된 세 번째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미국은 창의적 해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직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더 이상 확전돼선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양국이 창의적 해법 공간을 찾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양국의 확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한미일 관계는 강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두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if you limit what information is being shared, it's unwise to destroy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이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렇게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선영 기자, 시민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일본 대사관 앞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지금은 반일단체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5시 반부터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하루 종일 반일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질서 위협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행사단은 광복절 전까지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잠시 뒤 아베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여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들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과거 지진으로 겪었던 관광 침체 때보다도 더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일본 규슈에서 염정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손님으로 북적였던 일식집입니다. 저녁 7시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가게 불은 꺼져 있고 약 70석 가까운 자리는 손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업주는 3년 전 100km 정도 떨어진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암담하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2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끝이 안 보여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진보다도 사실 더 무섭죠. 일본에서 13년째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고모 씨와 함께 규슈를 횡단하는 관광열차를 탔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관광객 10그룹을 안내했지만 지난달 2건만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보내던 용돈도 이제 끊어야 할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로 인해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으로 취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이타현의 온천도시 베푸에서 10년째 일본 전통 숙박시설을 운영한 신현욱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3년 전 새로 지은 건물에 있는 43개 방 가운데 30곳이 비었습니다. 동시에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온천탕에도 사용하는 관광객이 없어 이렇게 온천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지진이다. 이런 경우에는 금방 다시 이제 살아나고 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하나쯤 똘똘 뭉쳐가지고 뭐 불매운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음 아닐까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갈등 사이에서 한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이런 시국에 정치권은 사케 논란으로 종일 뜨거웠습니다. 어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온 직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사케를 마셨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국내산 청주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국회 근처의 한 일식당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청주 사케까지 곁들였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문 내역서에 사케가 적혀 있던 건데 식당 관계자는 국산 청주를 사케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가 사시미, 해외하면 되는데 사시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기니까 정정을 이제 나가더라도 사케를 이제 사람이 몸에 배기겠지. 하지만 야당은 연일 반의를 외치더니 분별력이 휘청휘청한다,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수를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산 청주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왜곡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음식점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란 말입니까?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또 일본 여행을 줄이고 제품을 사지 말자는 것이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몰린 가운데 중부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는데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속버스에 들이받친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부서진 승용차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질질 끌고 와갖고 1차선에 있던 차들까지 다 밀었다고 난장판이었어요. 사고가 난 것은 오늘 낮 11시 10분쯤.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해 충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앞에서 달리던 다른 승용차 4대까지 뒤엉키면서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앞에 있던 운전자 49살 여성 김모 씨가 숨지고 버스에 있던 승객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 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 만큼 버스 기사의 운전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기사는 자기가 제대로 앞을 못 봤다 뭐 이런 짓을 하는데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로 몰린 차량들이 이 사고로 교통정체를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얼마 전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차량 기사들이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일부 대리기사들도 대화방을 통해 여성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리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늦은 밤 출발지와 목적지를 접수한 대리기사가 여성 승객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석 주변에 놓인 명함 등을 토대로 파악한 승객 실명과 직업을 대화방에 올립니다. 은밀한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여성의 이름을 검색해보라고 씁니다. 7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여성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유포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한 고객 사생활 유포와 성희롱이 도를 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가 고객님의 실명 노출, 그리고 자택 노출, 지금 여자 고객 목소리 이쁘다. 카드부터 해요. 인증해라. 몰카 한번 찍어봐. 서스름 없이 성범죄 영역인데. 여성 승객을 태웠다며 중계하듯 글을 올리고 키와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글도 이어집니다. 카카오 대리는 안전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 교육은 12초 분량의 고객 응대 동영상이 전부.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대리기사의 운행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와이프 대리 부른다면요, 좀 못 부르게 할 것 같습니다. 알기 때문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대리 부르시겠어요? 기사를 무한정으로 뽑아놨으면 관리라도 좀 할 것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된 대리기사에게 운행 불가 조치를 내렸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부산의 한 여고생이 해수욕장 부근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정화조에서 유출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이 학생은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폭염 속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문을 따고 들쳤을 때 시큼하고 약한 냄새가 갑자기 입으로 제가 구토를 하고 정신을 한번 잃었었거든요. 곧이어 도착한 구급 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고 닷새째인 오늘까지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중 화장실에는 황화수소가 가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화수소는 하수처리장과 정화조에 있는 분비물들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데 악취가 심하지만 무색입니다. 중독되면 폐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가스로 한여름 질식사고 대부분이 황화수소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던 이 화장실은 현재 이렇게 줄을 쳐놔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황화수소가 노출됐다면 좀 말 그대로 공공이잖아요. 시민을 위한 장소니까. 안전에 대해서 터지야지만 그때 대해서 조치하고 항상 누가 어떻게 믿고 뭘 이용을 하겠어요. 무슨 시설을. 경찰은 정화조 배기구에 문제가 생겨 황화수소가 화장실로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살아 돌아온 조은누리양 소식입니다. 이 조양은 건강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쯤 퇴원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산속에서 홀로 열흘간 버틴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데 때마침 내린 장맛비와 폭염이 도왔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조은누리양은 어제 오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오늘 조양이 수액 치료로 회복하고 있으며 주까지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양은 열흘간 산속에 있었지만 탈수나 저체온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양의 기적과 같은 생화는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좋은 누리양이 발견된 충북 보은군에는 실종된 열흘 기간 중 나흘을 뺀 엿새의 비가 내렸습니다. 실종 당일과 지난주 사흘을 빼면 계속 비가 내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했던 겁니다. 또 이 기간 폭염이 이어진 것도 산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저체온증을 그나마 막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 2, 3일 왔지. 본인은 이제 도움이 됐겠지. 그때도 산속을 헤맸으니까. 요새는 이제 온도가 이제 뭐 한 23, 4도, 한 4, 5도 이렇게 되니까 그다지 저기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적장애가 있는 조양이지만 학교 대표로 수영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딸 만큼 체력과 정신력도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조양의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누리양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주목받는 게 또 있습니다. 조양을 처음 발견한 군견 달관입니다. 7살 달관이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5년 전 탈영했던 흑역사까지 화제입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계곡 바위틈에서 좋은 누리양을 발견한 군견 달관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핸들러인 박상진 상사에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 훈련받은 대로 알린 겁니다. 우리 군견병이 사람의 냄새를 채취하고 보고 동작을 실시를 했습니다. 육군 군견 훈련소에서 태어난 달관이는 슈퍼 셰퍼드로 올해로 7살. 사람으로 치면 50대 중년인데 내년쯤엔 제대할 나이가 되는 겁니다. 달관이의 주특기는 정찰견으로 계급은 없습니다. 군견은 군정비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사처럼 계급이 따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땅굴 수색 중 지뢰를 밟아 숨진 군견 헌트는 소위로 추서됐습니다. 군견들은 기본교육 6개월과 주특기 교육 7개월을 받은 뒤에야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공소유욕이라고 가지고 있는 기본 훈련을 하고 기초 훈련을 시켜고 합격을 했을 때 군 부대로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고된 훈련 탓에 합격률은 불과 25% 안팎으로 알려집니다. 달관이는 지난 2014년 2월 군견 훈련소로 이동 중 철망원 뚝도 탈령에 하루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누리양을 찾아 국민영웅으로 등극한 달관이에게 군은 표창 수여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어제 쏜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과 엇갈리는 건데요. 우리 군 당국은 왜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건지 유승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목표물을 가리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하나의 주체 무기가 태어났다고 시험 사격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북한은 어제 새벽에 쏜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쏜 발사체에 대해 사진 조작설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고 핵심 기능도 나열했습니다. 조종 방사탄의 고도 억제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 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됐습니다. 2015년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300mm 방사포와 유사한 모양으로 발사관의 직경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00mm급의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탄두의 탑재 중량을 키워 위력을 강하게 하는 신형 방사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잃을 것도 많다며 간접적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더웠죠. 서울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엔 밖에 나가기도 겁나는데 오히려 이런 날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발 시간에 근육질의 선수들이 허들을 뛰어넘습니다. 턱걸이에 이어 푸시업, 발끝을 철봉에 닿게 하는 토스투버와 완전히 엎드렸다가 뛰어오르는 바터치 버피까지 5가지 동작을 누가 가장 빨리 끝내는지 겨루는 복합 스포츠 경기에 참여합니다.
쉴 틈 없이 근육을 쓰고 나니 결승 지점에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제가 어디까지 한계에 도전할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힘들수록 성취감은 큽니다.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제가 일상생활 통해서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동작 중 하나를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20번을 반복해야 하는데 제대로 마치기 쉽지 않고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의 열정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신드레이 뉴스 이현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숨쉬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이들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강한 볕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우산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해 서해안으로 북상하겠고요. 수요일 오후엔 방향을 북동쪽으로 전환해 중부지방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폭염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고요. 화요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 휴가철입니다. 폭염 속에 야외 활동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